네, 안녕하십니까? 감성사진교실의 이준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단했던 강의가 벌써 3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특강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정말 많지만 이번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사진의 기본기 중에서 조리개와 심도의 관계, 그리고 꼭 명심해야 할 여러분들의 사진 습관에 대한 어떤 조언,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익히 다루었던 내용들이지만 복습이라는 의미에서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조리개와 심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양귀비를 찍은 이 사진에서 초점이 맞은 곳을 살펴보면, 자, 이렇게 세 군데 정도로 보입니다. 그 외의 피사체는 초점이 흐려져 있게 보이죠. 사진에서 초점이 맞아 보이는 범위를 심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은 초점이 맞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심도가 낮다 또는 심도가 좁다, 아웃포커싱 되어 있는 사진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 전체에 나타난 피사체가 좀 선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도가 넓다, 심도가 깊다, 또는 펜포커싱 사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도라는 것이 꼭 초점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초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초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다양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사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에는 이 영상, 사진을 찍을 때 대상의 영상이 가장 똑똑하게 나타나게 되는 점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점이라는 단어예요. 자, 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이 나무를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찍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초점을 잘 맞춰서 잘 찍었을 때 이 나무는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럼 이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고 들여다보면 아마 세밀한 점으로 나타나 있겠죠. 이게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더 선명한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이 나무가 이제 아웃포커싱이 됩니다. 이 아웃포커싱이 되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또 기본 요소는 점이 아니라 원입니다. 이게 조금 더 흐려지게 되면 그 원은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뜻은 그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가 점이라는 뜻이고, 이미지가 흐려 보인다는 얘기는 그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가 점이 아니라 그 점이 커져서 만들어진 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점이 커져서 원이 만들어지는 형태를 뭐라고 했죠? 예, 바로 창난원입니다. 그래서 아웃포커싱은 이 창난원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피사체가 이렇게 있고요. 이 피사체에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대겠습니다. 이 피사체를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에서 출발한 빛이 조리개를 통과해서 결국 센서단에 닿게 되는데, 이 조리개와 센서에 거쳐가는 이 경로를 통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심도와 초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내 뒤에 카메라가 보이니까 좀 지저분하네요. 네, 이제 좀 깨끗해졌습니다. 피사체에서 반사된 빛이 이 조리개를 통과를 하려면 조리개는 일종의 구멍이기 때문에 조리개의 직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경이 넓으면 넓은 만큼 넓게 들어올 것이고 직경이 좁으면 좁게 들어오겠죠.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조리개의 직경은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피사체에서 출발한 빛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이런 각도를 만들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들어온 각도만큼 다시 굴절이 되어 센서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점이 잡히게 되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입사와 굴절을 우리는 렌즈 굴절 입사각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줄여서 입사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초점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 이미지인 경우에는 사진에서 상당히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사체만 달랑 찍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 뒤에 또는 앞에, 옆에 있는 배경을 함께 사진으로 찍게 되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이 앞에 있는 피사체에 초점을 잡고 사진을 찍게 되면 뒤에 있는 센서단에 어떻게 그 피사체가 들어오게 되느냐? 네,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네,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점이 정확하게 잡히게 되고 앞에 있는 피사체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피사체보다 훨씬 뒤에 있는 저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나무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굴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피사체가 결국 센서에서 나타나는 것은 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굴절각이 완만한 만큼 이런 식으로 창난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으로 만들어진 영상은 선명하게 나오는데 창난원으로 만들어진 영상은 흐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피사체와 배경을 사진으로 찍으면 오른쪽 아래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사진이 촬영이 되게 됩니다. 앞에 있는 피사체는 선명하게, 뒤에 있는 녹색의 나무는 흐리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아웃포커싱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의 피사체가 너무 흐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피사체를 조금 선명하게 찍고 싶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에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조리개를 조이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조리개를 조여 볼 테니까 입사각과 굴절각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조리개를 조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조리개를 열었을 때, 그 다음에 조리개를 조였을 때. 자, 조리개를 열었을 때 그 뒤에 나타나는 배경의 창난원과 조리개를 조였을 때 나타나는 그 창난원의 크기가 지금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난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나타나는 피사체의 형태는 아웃포커싱이 심해지고, 창난원이 작아지면 그 아웃포커싱의 형태가 어느 정도 선명하게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조리개를 조이고 조리개를 키웠을 때 배경이 어떻게 선명하게 바뀌느냐 또는 아웃포커싱이 더 심해지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조리개를 상당히 개방을 하고 찍은 사진이 되겠고, 오른쪽은 조리개를 어느 정도 조이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조리개 지경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배경과 피사체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아까보다 배경과 피사체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네요. 자, 이렇게 배경과 피사체가 있을 때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사진을 찍게 되면 이 피사체와 배경의 빛은 어떻게 조리개와 센서 단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검은색 나무는 초점이 선명하게 맞고, 뒤에 있는 녹색의 나무는 배경으로서 창난원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흐리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촬영된 사진을 보고 배경을 조금 더 흐리게 만들고 싶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아까 앞에서 배운 것대로 조리개를 더 열면 되겠죠. 그런데 조리개를 더 연다는 의미는 그 카메라 렌즈가 갖고 있는 조리개의 특성상 더 이상 열 수 없을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조리개를 너무 열고 사진을 찍게 되면 오히려 화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진은 어느 정도 조리개를 약간 조이고 촬영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화질이 향상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서 조리개를 더 열지 않을 겁니다. 조리개를 더 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뒤에 있는 배경이 더 흐려질까요? 네, 바로 배경을 멀리 놓으면 됩니다.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 뒤에 있는 녹색 나무가 그렇게 많은 아웃포커싱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배경과 피사체의 거리가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이 피사체보다 훨씬 멀어지게 되면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창난원의 형태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뒤에 있는 배경의 피사체가 아울러 더 아웃포커싱이 심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전경과 배경의 거리인데, 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가에 있는 어떤 자갈들을 찍은 사진인데 A라고 하는 지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다 보니 A라는 지점에 있는 자갈들은 선명하게 나타난 반면, 자, B에 있는 자갈들은 A 뒷면에 있지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웃포커싱이 발생은 했지만 그 자갈의 형태가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라고 하는 위치까지 넘어가게 되면 배경이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에 이제는 자갈의 형태가 다 무너진, 그야말로 아웃포커싱, 즉 심도가 상당히 약해져 있는 그런 사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리개의 어떤 직경과는 상관없이 배경과 피사체 간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 또는 얼마나 머냐에 따라서 이 심도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배경과 피사체가 있고요. 이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조리개를 통과해서 센서에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 빛은 어떻게 들어올까요? 네,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검은색 피사체는 선명하게, 뒤에 있는 녹색의 나무는 약간 아웃포커싱이 됐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고 뒤에 있는 피사체, 즉 녹색의 나무를 조금 더 흐리게, 조금 더 아웃포커싱이 되도록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어찌할까요? 앞에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조리개를 연다 또는 배경을 멀리 놓는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여기서는 저는 쓰지 않을 겁니다. 왜? 조리개는 어느 정도 조이고 찍는 것이 사진의 화질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을 뒤로 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실제로 심어져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뽑아서 멀리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실제로 자연에서 어떤 사진을 찍을 때 이러한 상황에 닥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심도를 더 얕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그림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저 뒤에 있는 녹색의 나무가 더 흐려질까요? 네, 카메라를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가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띄우고 있던 카메라를 피사체를 향해서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자, 가까이 들이대다 보니까 창난원의 크기가 처음에는 요 정도 작게 발생하던 창난원이 이제는 상당히 크게, 창문의 크기가 바뀌면서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피사체가 상당히 많은 아웃포커싱을 이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피사체 카메라를 가까이 다가서는 방법인데, 여기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카메라를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서는 물리적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카메라 렌즈에 있는 줌 기능을 사용해서 망원으로 당기는 광학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같은 효과가 나는데, 자,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처마 끝에 맺힌 물방울을 지금 찍은 사진인데, 그 작은 물방울이 이렇게 크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카메라를 가까이 들이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들이대다 보니까 뒤에 붉게 지금 보이시는 부분은 바로 단풍잎입니다. 근데 이 단풍잎이 비록 좀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심도가 낮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뒤에 붉은 색으로만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심도를 결정하는 요소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심도란 조리개의 크기, 즉 직경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조리개의 구멍을 키우면 키울수록 심도가 얕아진다, 또는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전체적으로 쨍해진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피사체와 배경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심도가 얕아진다. 예, 이것 역시 맞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찍을 때 사정없이 조리개만 키워서 심도를 조절하는 것은 결코 좋은 습관이 되지 못합니다. 왜? 화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조리개의 크기는 어느 정도 조여서 화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피사체와 배경의 거리 역시 여러분의 자연에 있는 피사체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배경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죠. 그래서 2번 역시도 그렇게 많은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세 번째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바로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 가까이 또는 멀리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든가, 아니면 카메라 렌즈에 있는 줌 기능을 활용해서 피사체를 당기거나 또는 뒤로 빼거나 하는 걸 활용해서 심도를 결정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선명한 사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네, 화질입니다. 그래서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을 보게 되면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와, 화질 좋다. 그런데 이 화질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가지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진에서 화질이라고 하는 것은 적게만 봐도 정도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첫째가 바로 개조입니다. 개조라는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밝은 데서 어두운 쪽으로 변해가는 것이 얼마나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가느냐 하는 그라데이션을 말하는 건데, 위에 있는 그림은 상당히 부드럽게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변하는 반면, 밑에 있는 반은 중간중간에 블록이 쳐져 있게 굉장히 거칠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개조가 좋다, 밑에 있는 것이 개조가 나쁘다, 또는 개조가 깨졌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사진에서 일출이나 일몰 사진 같은 걸 촬영하실 경우에 태양 주변에 이렇게 줄이 가는 경우, 이걸 보통 밴딩 노이즈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개조가 깨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조는 사진의 화질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컬러 밸런스.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에 나타나는 색들은 다 다양한 색들이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색들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는 바로 RGB라고 하는 세 가지의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그 R, G, B 즉 빨강, 초록, 파랑 이 세 가지의 색깔이 어떻게 혼합이 되고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진의 색감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전체적인 색감이 좀 이상하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그 다음이 색 재현력. 컬러 밸런스하고 좀 다르게 빨강이면 빨강, 파랑이면 파랑과 같은 특정한 색깔이 얼마나 정확하게 사진에서 표현이 되느냐 하는 것이 색 재현력인데, 이것은 카메라에서 색을 만들어내는 어떤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재현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콘트라스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사각형은 밝은 사각형이고 그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것이 조금 어두운 부분이 되죠.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즉 밝은 것과 어두운 곳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콘트라스트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약해질 때 콘트라스트가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사각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선명해 보일까요? 네,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가장 선명해 보이겠죠. 그렇지만 콘트라스트라고 하는 거는 결코 높다고만 해서 결코 좋은 거는 아닙니다. 사진에서 콘트라스트가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사진이 탁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콘트라스트는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관리가 되는 게 사실은 맞지만, 콘트라스트가 너무 낮게 되면 사진 전체의 임팩트가 떨어지면서 초점을 아무리 잘 맞춰도, 그리고 피사체가 아무리 멋있다 하더라도 사진 전체에 힘이 없는, 즉 화질이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게 또 콘트라스트입니다. 그 다음은 입상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 예전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 쓰던 말이었어요. 그 필름 카메라, 그 카메라에 끼우는 그 필름에는요, 어떤 감광, 즉 빛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감광 소자가 그 필름면에 도포가 되어 있는데, 그 도포되어 있는 필름 소자가 얼마나 균일하게 또 얼마나 정밀하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필름에서 만들어내는 사진이 얼마나 정교하냐 또 얼마나 품질이 좋으냐가 좌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이 입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노이즈에 해당하는 말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얼마나 어두운 곳에서 ISO를 키워서 사진을 찍더라도 노이즈가 적어지느냐 또는 카메라가 노이즈 억제력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그 화질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노이즈라는 것으로 화질의 대표 속성을 하나 또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선회도입니다. 얼마나 사진에 있는 선이 날카롭게 나오느냐, 세밀하게 나오느냐, 그래서 쨍해 보이느냐 하는 것이 선회도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총 6가지 중에서 선회도를 뺀 나머지 부분들은 주로 카메라나 렌즈의 성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선회도 역시 카메라나 렌즈의 품질에 따라서 또는 그 성능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의 사진 촬영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선회도가 망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주로 흔들리는 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선명한 사진, 즉 흔들리지 않는 사진 또는 깨끗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러분께 10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셔터 스피드입니다.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특히 반자동 모드로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한테서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조리개 모드로 사진 촬영을 할 경우에 조리개만 맞추면 나머지는 카메라가 다 알아서 해준다라고 하는 잘못된 배움 때문에 배경을 흐리게 하려면 조리개를 열고 전체적으로 쨍하게 찍고 싶으면 조리개를 조이고 그 다음에 초점 맞추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셔터를 누르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른 아침이나 또는 늦은 저녁이나 또는 실내에서 사진을 찍을 때 그 주변의 빛이 약하기 때문에 이 셔터 스피드가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상당히 느리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셔터를 누르기 전에 카메라 안에 표시되어 있는 셔터 스피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라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이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최소한의 셔터 스피드가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걸 만드는 공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초점거리 곱하기 1.
만약에 초점거리를 70mm로 촬영을 할 경우에는 70분의 1초 이상, 100mm라면 100분의 1초 이상은 최소한 유지를 해야 이 흔들림을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최소 셔터 스피드고요. 이거는 그래도 좀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셔터 스피드를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것은 바로 초점거리 곱하기 2. 초점거리가 70mm라면 적어도 140분의 1초 이상, 100mm라면 200분의 1초 이상의 넉넉하게 빠른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실 것을 첫 번째로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조리개입니다. 이건 아까 앞에서 심도면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리개는 어느 정도 조이고 촬영을 했을 때 화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따라서 조리개는 너무 조이게 되면 오히려 회절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로 조이게 되면 오히려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조리개를 투스탑 또는 쓰리스탑 정도로 살짝 조이고 사진을 촬영하시는 것이 사진 화질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 필터입니다. 보통 그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 카메라 렌즈 앞에 여러 가지 필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UV 필터, 뭐 컬러 필터, 그라데이션 필터 또는 CPL 필터. 근데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필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필터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필터도 사진의 화질을 좋게 해주는 필터는 없습니다. 따라서 좋은 사진을 찍고 싶으시면 가급적 꼭 필요한 필터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한 필터가 아니라면 제거를 하고 사진을 촬영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특히 풍경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많이 장착을 하고 다니는 필터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CPL 필터입니다. 파란 하늘을 더 파랗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런데 필터 중에서 가장 사용 방법이 어려운 것이 바로 CPL 필터입니다. 이 CPL 필터의 사용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앞에 끼우고 찍기만 하게 되면 오히려 사진의 화질이나 사진의 노출이 훨씬 안 좋아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삼각대입니다. 이건 두말할 거 없이 삼각대에 놓고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흔들림이 최소화되겠죠. 그러나 삼각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또 어떤 피사체나 어떤 촬영 환경에서는 오히려 삼각대를 쓰지 않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무에 기댄다거나 벽에 몸을 지탱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바닥에 엎드려서 카메라와 몸을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제 리모트 컨트롤. 셔터를 누를 때 아무리 조심스럽게 셔터를 누른다 하더라도 거기서 오는 충격 때문에 사진이 흔들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해서 사진 촬영할 것을 또 권장을 드립니다. 네, 손떨림 방지 기능이죠. 네, 이 손떨림 방지 기능은 카메라 렌즈에 따라서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제품도 있지만, 이 손떨림 방지 기능은 주로 켜놓고 여러분이 촬영을 하시면 아무래도 그 떨림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데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손떨림 방지 기능에 대해서 너무 맹신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거든지 손떨림 방지 기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이전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갖춘 다음에 손떨림 방지 기능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도움을 드리는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손떨림 방지 기능에서 꼭 하나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만약에 카메라를 삼각대 위에 올려놓고 촬영을 한다면 이 손떨림 방지 기능은 무조건 꼭 항상 끄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동 초점입니다. 렌즈에는 자동 초점인 오토포커스와 수동 초점인 매뉴얼 포커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되어 있는데, 물론 오토포커스가 편하죠. 하지만 오토포커스는 카메라의 어떤 브랜드나 또는 렌즈의 특징에 따라서 이 오토포커스가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주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오토포커스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매뉴얼 포커스로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초점을 잡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사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라이브 뷰입니다. DSLR 카메라도 미러리스와 같이 뒤에 있는 LCD 창을 통해서 여러분이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와 또는 그 장면을 보면서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LCD 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훨씬 더 크고 선명하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뒤에 LCD 창에 화면을 띄워놓고 다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매뉴얼 포커스로 조심스럽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말 정확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뒤에 있는 LCD 창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최대한 뒤에 있는 LCD 창을 확대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초점이 정확하게 맞는지 MF로 돌려가면서 맞추는 노력을 할 때 진정한 칼핀의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렌즈 좀 닦으셔야 됩니다. 자, 렌즈를 보시면 보통 요 앞에 있는 렌즈는 좀 많이 잘 닦으시는 편인데 가끔 보면은 손에 지문이라든가 각종 먼지들이 뽀얗게 묻어 있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진에 고스란히 나오게 되죠. 그래서 렌즈는 잘 닦으시는 게 중요한데 렌즈를 닦으시는 거와 별개로 하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뷰파인더입니다. 이 뷰파인더는 잘 청소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앞에 렌즈를 아무리 잘 닦더라도 뒤에 있는 뷰파인더가 지저분하면 여러분이 보는 화면 자체가 깨끗하게 보이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동영상이 마치고 나면 집에 있는 면봉 하나씩 꺼내셔서 이 뷰파인더를 깨끗하게 청소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장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입니다. 포토샵이죠. 후보정. 자, 제가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후보정을 할 때 사진을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샤픈 효과나 또는 언샷 마스크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제가 10번째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즉 최후의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사진을 흔들림 없이 담기 위해서 여러분이 셔터 스피드부터 여러분의 자세 또는 매뉴얼 포커스까지 최대한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후보정이지 후보정에만 연연해서 사진을 무조건 선명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조리개와 심도관계 그리고 선명한 사진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강의가 잠시 지금 중단되고 있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사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하루속히 우리 강의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